한국 서울의 한 장례식장 유족 대기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컵 위에서 떨렸습니다. 향 냄새가 옷깃에 엉겨붙었지요. 바깥은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빗물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빗줄기처럼 사람들의 시선도 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정임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치맛자락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희끗했고 손끝은 붉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은 모서리가 닳아 반들거렸습니다. 지갑을 쥔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는 없었지요. 그건 재성의 마지막 체온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성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발걸음은 빠르지요. 그 뒤로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입술은 얇게 말려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결론을 정해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지요. 종이 끝이 바짝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방의 침묵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길의 손이 휴대전화로 미끄러졌습니다. 진동을 한번 눌러 끊습니다. 그는 대기실 한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임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았지요. 그녀를 사람으로 보기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네. 지갑이요? 유품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도장하고 통장도요. 오늘 안으로 정리해야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정임 앞에 지갑을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지갑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것을 보았지요. 형님, 그거 거기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정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종이처럼 찢어졌을 것입니다. 정임은 지갑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성길의 시선이 처음으로 꽂혔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재는 시선이었습니다. 형수, 그거 잠깐만 봅시다. 재성이가 뭘 들고 다녔는지 확인해야죠. 나중에 말 나와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게요. 그런데도 미라는 그 고개짓을 숨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왜요? 뭘 숨기는데요? 지갑은 유품이에요. 유품은 다 같이 확인해야죠. 혹시 보험증권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정임의 손등이 하얘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겐 도둑처럼 보였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물건이 그 순간 증거물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때 장례 지도사가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그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저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길이 정임 곁으로 다가와 지갑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손을 당겼습니다. 성길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줬지요.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지갑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가죽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형수, 그만. 이럴 때일수록 깔끔해야지. 나중에 다툼 생기면 더 피곤해져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이 지갑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 떨림을 성길은 약함으로 읽었겠지요.
약함을 본 사람은 빨라집니다. 성길의 손이 지갑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방에서 가장 컸습니다. 툭! 그 한 번의 소리가 모두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은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 있었지요. 정임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뜨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그 종이만 남기고 지워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성길은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원래 자기 몫이라는 듯 했지요. 미란도 곧바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임만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성길이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종이가 잠깐 버텼습니다. 오래 접혀있던 종이는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한번 닫아둔 이야기는 쉽게 펼쳐지지 않지요. 성길은 손끝에 침을 묻히려다 멈칫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 작은 예의조차 사치가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눌러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성길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미란도 그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녀의 턱이 굳었습니다. 누군가의 확신이 그 자리에서 금이 갔습니다. 정임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이 가슴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심장이 떨어질까 붙잡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편지의 첫 줄을 보았습니다. 정임에게라는 두 글자가 칼끝처럼 보였겠지요. 그 이름은 너무 오래 불리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늘 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말이 적던 사람이 남긴 문장은 대개 마지막이니까요. 이게 뭐야? 성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란이 성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빼앗듯 끌어당겼습니다. 손톱이 종이를 긁었습니다. 종이 섬유가 일어섰지요. 정임의 시선이 그 손톱 끝에 붙었습니다. 편지가 찢어질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의 이야기가 찢어질까 봐서였습니다. 형님,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더 독했습니다. 정임이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길은 편지를 다시 뺏어 들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줄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실 앞에서 시력이 나빠집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사정을 모르지만 공기를 읽었습니다. 공기는 이미 칼날이었습니다. 유족분들 혹시 밖에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길의 눈이 그를 베었기 때문입니다. 성길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급하게 거칠게요. 그는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임은 처음으로 빼앗기는 속도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길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던 사람이 입을 열면 주변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곧 폭풍의 신호가 되지요. 형수, 지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절차입니다. 정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으니까요. 성길의 턱이 굳었습니다. 미라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편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도 그 편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두 손이 닿는 순간 이야기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 갈라짐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낡은 지갑 속 두 번째 쪽지가 누가 진짜로 숨겨온 사람인지를 밝혀버릴 줄은요. 시간은 장례식장보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미지근한 공기. 정임은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물티슈,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구겨져 있었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성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임은 문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들어가면 또 무너질까봐. 나오면 더 늦을까봐.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임은 화면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성길이었습니다. 정임이 전화를 받자마자 성길은 안부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말의 순서는 차가웠습니다. 형수, 지금 병원이죠. 그 혹시 서류 같은 거 정리된 거 있어요? 병원비, 장례비 일단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정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을 성길은 혼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틈으로 받아들였지요. 형수, 도장 어디 있어요? 통장도요. 형이 어디에 뒀는지 형수는 알잖아요. 정임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사람이 아직 같은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울음도 눈치가 되니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길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미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왔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러 온 발걸음이 아니라 서류를 찾으러 온 발걸음 같았습니다. 성길은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환자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미라는 옆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짧고 빠른 손가락. 그 손가락이 정임의 시간을 몰래 깎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란이 정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포장지 안에는 다른 게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마음은 아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챙겨야 해요. 나중에 왜 그때 안 했냐고 말 나와요. 정임은 벤치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기엔 재성의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수속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느라 꺼냈던 지갑. 그날 이후로는 정임이 늘 들고 다녔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아서였지요. 성길의 시선이 그 지갑에 닿았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지갑을 가방 안쪽으로 더 깊게 넣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켜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약 봉지가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차가운 물컵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가죽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가죽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는 건 비밀을 오래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란이었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 일찍 병원 다시 가죠.
서류 챙기려면 시간 맞춰야 해요. 그리고 지갑은 형님이 꼭 가지고 계세요.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꼭 가지고 계세요라는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면 확인처럼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잠깐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임은 누군가가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근거가 없는데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각 성길은 다른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습니다. 내일이 분기점이야. 형수 손에 있는 것만 확보하면 돼. 지갑, 그거 하나면 끝나. 그 지갑이라는 단어가 공중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누군가의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리였지요. 정임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정임의 손에 든 낡은 지갑을 유품이 아니라 열쇠로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넓어 보입니다. 정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자락에 향 냄새가 붙어 있었고 손끝에는 아직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지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종이 상자가 놓였습니다. 성길이 가져온 상자였습니다. 상자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고 그 위엔 볼펜이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았다고 하기엔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액자, 장롱, 서랍, TV 아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목록을 체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성길은 말을 꺼내기 전에 외투를 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정임에게 밀어줬습니다. 형수, 여기 서명 몇 개만 합시다. 병원비도 정산해야 하고 장례비도요. 그리고 도장부터 주세요. 정임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종이 뒤에 있는 의도가 무거웠지요. 오늘은 좀. 정임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미란이 바로 받았습니다. 형님, 이런 건 미루면 더 힘들어요. 나중에 다툼 나면 형님만 손해예요. 도장 어디 있어요? 통장도요. 손해라는 단어가 거실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정임은 그 단어를 뽑아내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슬퍼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성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방 안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잠깐만 확인이라는 말이 뒤따랐지만 그의 발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품은 어디에 모아뒀어요? 지갑은요? 형이 늘 들고 다니던 거. 정임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길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새 가족이 아니라 검사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재성의 낡은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지갑은 방 안에 조용히 숨겨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떨어졌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손이 그 종이를 펼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성길이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형수, 이러지 맙시다. 가족끼리 투명해야죠. 미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숨기면 더 의심받아요. 그리고 형님 그 편지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뒀어요? 정임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답을 맞췄다는 얼굴로 성길을 힐끗 봤습니다. 성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침실 쪽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가 흔들리며 철사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들켰다는 신호처럼 울렸지요. 정임은 더 늦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작은 서랍으로 가 지갑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정임은 그 편지를 재빨리 손바닥으로 감싸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셨어요? 정임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성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성길은 정임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지갑 꺼내요. 우리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고개짓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러면 다들 생각이 생기죠. 형님이 뭘 감추는지. 성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하고 유리가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정임의 발끝이 멈췄습니다. 정임은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재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정임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을 밀어줬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손을 올려 가슴께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그 안에 편지가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정임은 처음으로 방 안의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그 사람이 살던 집입니다. 성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란도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하지만 멈칫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심은 멈칫을 기회로 바꾸니까요. 성길이 다시 손을 뻗는 순간 정임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정임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눌렀습니다. 정임이 몸을 틀며 빠져나오자 주머니 안에서 종이 모서리가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정임의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형님, 그거네요. 정임은 한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혼자서라도 편지를 펼치겠다고. 남편이 숨겼던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는 남의 손이 먼저 닿게 둘 수 없다고. 그날 밤 정임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켰습니다. 빛은 식탁 위 작은 원 하나만 남겼습니다. 나머지 어둠은 벽과 천장에 붙어 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가지가 놓였습니다. 낡은 지갑, 그리고 구겨진 편지. 정임은 지갑을 한번 바라보고 편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세월이 종이로 눌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 접혀 있던 만큼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조금만 세게 주면 찢어질 것 같아 정임은 숨을 고르고 또 고르게 눌렀습니다. 종이가 사각하고 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재성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때의 기억이 잠겨있던 서랍처럼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임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냄비 하나로 끓여 먹던 국, 겨울이면 창문이 뿌옇게 얼던 방. 재성은 늘 늦게 들어왔고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새벽이면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밖으로 나갔지요. 정임은 그 무심함을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편했으니까요. 정임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한 줄인데도 정임의 가슴을 끝까지 밀어내는 힘이 있었지요. 정임은 입술을 떨며 그 첫 줄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정임은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는 이름 같기도 하고 모르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도 삶의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임에게 그 이름이 딱 그랬습니다. 정임은 편지의 다음 부분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서랍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곳,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 정임은 종이를 한 번 더 꾹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글씨가 사라질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때 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하러 나가던 뒷모습, 낡은 외투 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가던 습관, 지갑을 늘 왼쪽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던 버릇. 정임은 그 장면들을 하나씩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연이라고 넘겼던 조각들이 편지 위에서 갑자기 맞물렸습니다. 재성은 무언가를 숨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정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삼키는 것이 정임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임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재성이 처음으로 정임의 손목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그 안에 있었고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지갑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식탁 위 빛이 닿는 곳에 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단서를 따라가야 할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손잡이가 딸깍하고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겠거니 하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정임은 숨을 멈추고 스탠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의 편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이 마치 문 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이 편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를 덮어 누르듯이요. 문 밖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정임은 잠을 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식탁 위 편지에 묶여 있었지요. 정임은 편지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은 다른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개를 나눠 넣는 손이 마치 한쪽이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임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게 늘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정임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 아래엔 피곤이 검게 고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편지에 접힌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지요. 은행 건물이 보이자 정임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는 돈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임이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정임은 굳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돌아서자 미란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혼자 오기 힘드셨죠?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입문을 향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성길이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형수, 이런데 혼자 오면 안 돼. 괜히 오해받아.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해라는 단어는 늘 방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칼입니다. 오해를 막는다는 말로 사람을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정임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유리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표를 뽑는 기계에서 종이가 삑 하고 나왔습니다. 정임은 번호표를 받았지만 손이 떨려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의자에 앉자 미란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길은 한 걸음 뒤 안내 데스크 쪽을 보며 서 있었지요. 미란은 정임의 손을 슬쩍 훑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닿은 주머니, 그 위치를 눈으로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 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거 요즘은 사문서 문제도 생겨요.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도 봐야죠. 정임의 턱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임은 대답 대신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정임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정임을 처음 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의 글씨가 재성의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로 오시면 드리라고요. 정임의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 속 이름. 준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길도 즉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누구세요? 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성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는 미란과 성길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정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조금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분이 정하신 순서라서요. 정임은 봉투를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성길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성길은 봉투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살짝 뒤로 뺐습니다.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이건 당신들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는데도 그 말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유족분에게만 드립니다. 그리고 지갑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정임의 주머니 쪽으로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아주 얇게 말렸습니다. 성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은행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곳인데 지금 여기서는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한 번 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임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손바닥 위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30년이 그대로 올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금고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리는 순간 많은 게 끝나고 많은 게 시작됩니다. 정임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미란이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편지랑 지갑 우리한테 주세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준호를 따라 발을 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길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임의 뒤통수 쪽에서 아주 작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지금이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은행 안쪽 유리문이 한 번 더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깥 로비의 안내 방송 소리는 멀어졌고 안쪽 상담실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가 놓였습니다. 정임의 손은 봉투 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떠나는 순간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았지요. 준호는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문 쪽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성길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얇았습니다. 미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름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요. 뭘 부탁받았다는 건데요? 준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오려는 순간 성길의 손이 번개처럼 튀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낚아챘지요. 정임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의 손과 성길의 손이 종이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종이가 쭉 하고 늘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성길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줬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정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이러지 마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다 같이 봐야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칼집처럼 들렸습니다. 칼집이지만 칼을 감추고 있었지요. 정임은 이를 악물고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미란이 더 세게 눌렀습니다. 정임의 팔이 휘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임의 코트 안주머니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틈으로 접힌 편지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미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상담실 의자가 바닥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정임 쪽으로 한 발 다가오는 순간 성길이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길은 정임의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임은 한 손으로 봉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두 손이 서로 다른 것을 지키느라 정임의 몸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정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에 잠깐 모두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멈춘 사람은 불리한 사람뿐이었지요. 미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편지 내놔요. 찢어지기 전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준호가 성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크지 않았는데도 성길은 움찔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사람 앞에서 탐욕은 잠깐 주춤합니다. 성길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 편인데?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 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기억이요. 성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정임 쪽으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정임의 주머니에서 편지를 빼내려는 순간 사각, 종이 섬유가 울었습니다. 편지 모서리가 손톱에 걸려 아주 조금 찢어졌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편지를 감싸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안에서 낡은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지갑은 이번에도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듯이요. 그리고 지갑의 낡은 안감 사이에서 작은 것이 굴러나왔습니다. 금속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짤랑하는 소리. 너무 작아서 더 또렷했습니다. 작은 열쇠. 미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길의 눈이 열쇠에 꽂혔습니다. 준호의 시선도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쇠 옆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갑 안감에 숨겨져 있던 아주 얇은 쪽지. 정임이 손을 뻗으려 하자 미란이 더 빨랐습니다. 미란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미란의 손이 떨렸지요. 쪽지에는 짧은 문장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사람을 울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릴 숫자였습니다. 성길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줘. 미라는 성길에게도 쪽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쪽지를 가슴께로 끌어안고 정임과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다음이 열립니다. 정임은 바닥에 앉은 채로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누군가는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 직원의 발소리인지 누군가 불러온 사람의 발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쪽지를 움켜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열면 다 끝나. 성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장 줘. 지금. 준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임은 열쇠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아픔보다 무서운 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편지가 아니라 열쇠로 옮겨갔다는 걸요. 은행 금고실로 들어가는 문은 2번 잠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두 번째는 사람의 눈빛. 정임은 손바닥 안에서 작은 열쇠를 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걸음이 정확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선을 밟는 사람처럼요. 성길과 미라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둘은 조용했지만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커질수록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요. 금고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위에는 한글로 정리된 항목들이 줄을 맞춰 있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이름이 찍힌 칸을 보았습니다. 그 칸이 마치 지금부터는 당신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여금고 개봉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입회자 확인하겠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또렷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위임, 집행, 입회. 말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단단했습니다. 성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같이 봐야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요. 등록된 절차대로만 진행됩니다. 그 짧은 문장에 성길의 얼굴이 한 번 굳었습니다. 미라는 정임의 코트 주머니를 흘금봤습니다. 혹시라도 편지가 아직 남아있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금고실 안쪽 번호가 찍힌 작은 문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 전체가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은 이 정도로 차가운 곳에 숨겨야만 안전한가 봅니다. 직원이 특정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 속 단서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직원은 직원용 열쇠를 먼저 꽂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의 목을 조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정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손가락을 펴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너무 작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것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임이 열쇠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꽂혔습니다. 돌리는 순간 금속이 맞물리며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도 화려한 보석함도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서류 보관함. 겉면에는 한글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봉 순서 1. 성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란이 손을 움찔했습니다. 둘은 동시에 본능적으로 앞으로 손이 나가려 했습니다. 준호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정해진 대로 간다. 직원이 보관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가 금고실 조명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호가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새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한글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공증 유언장. 정임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라는 단어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했던 말이 종이로 넘쳐 흘렀지요. 성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이 이런 걸 했다고? 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손이 보관한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혹시라도 빼낼 게 있는지 찾는 손이었습니다. 준호가 유언장을 넘기려는 순간 보관함 아래쪽에서 또 다른 봉투가 보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길 관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성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계산이 한순간에 틀어지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성길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봉투는 봉인돼 있었습니다. 왁스 같은 붉은 봉인이 아니라
서류용 봉인 테이프였습니다. 개봉 흔적이 남는 테이프. 준호는 봉투를 정임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정임은 봉투의 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이해가 왔습니다. 남편은 준비했구나. 누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구나. 직원이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봉인 훼손 시 기록이 남습니다. 원하시면 별도 공간에서 개봉 가능합니다. 성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준호가 보관함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얇은 USB 케이스였습니다. 겉면에 한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성음성, 공개 7일째. 정임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살아오게 만듭니다. 정임은 그 케이스를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처음으로 아주 작게 흔들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서 틀면 안 돼요. 성길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열지 말자. 밖에 나가서 정리하고.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다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케이스를 다시 보관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상단에 한글로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효력 보호 조항. 정임은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보호. 그 단어가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왔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걸 준비할 만큼 남편은 무슨 일을 예상했으니까요. 준호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서 1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공개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그분이 직접 남긴 목소리는 그 자리에서만 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손에 쥔 쪽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같은 곳을 봤습니다. USB 케이스. 정임은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 봉투, 보호조항, 그리고 재성음성. 남편이 숨겨둔 건 편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릴 사람과 살릴 사람을 동시에 정해둔 계획이었습니다. 정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길과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못 가게 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옅어질 줄 알았는데 정임에게 시간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슬픔을 옅게 만드는 대신 진실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소는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엔 서류가 줄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로 숨길 수 없는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USB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케이스 라벨의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성 음성 공개 7일째. 성길이 케이스를 보자마자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미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손. 누군가에게 지금이라고 보내고 싶은 손이었습니다. 정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을 가방 안쪽에서 꺼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반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낡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 지갑이었지 정임의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법무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호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성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법무 담당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등록된 순서입니다. 그 짧은 말에 성길의 입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정임을 쏘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준호가 보호조항 문서를 정임 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정임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올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정임은 문서 제목만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압박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 하거나 유언 집행을 방해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성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압박을 했다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다른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한글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길 관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성길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봉투를 들어 봉인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개봉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성길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성길의 마음속에서 났습니다. 미란이 급히 나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정리 과정에서 다들 예민해서. 정임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그 목소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예민한 건 저 혼자였어요. 그 한마디가 미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회의실 스피커가 아주 작게 삑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시작으로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정임의 심장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정임아,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이미 너 곁에 없겠지. 그래도 한 가지는 꼭 남기고 싶었다. 내가 더는 혼자 맞지 않게. 정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지갑 위에 올려둔 손이었습니다. 마치 재성이 지갑을 통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성길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그냥 지나가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정임은 내가 만질 사람이 아니다. 성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서 확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리를 채운 건 도망칠 구멍을 찾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재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남긴 서류들은 돈이 아니다. 그건 정임이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누가 훔쳤고, 누가 속였고, 누가 빚을 떠넘겼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지켜냈는지. 법무 담당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확인된 진실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준호가 음성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스피커에서 흐르던 미세한 잡음뿐이었습니다. 그 잡음이 마치 더는 변명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죽어서까지. 하지만 성길의 목소리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봉투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문서 관련 정황과 대여금고 기록, 인감 사용 기록, 통신 내역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란이 성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미란이 성길을 말렸습니다. 미란의 눈빛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 하나가 이제야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서류를 정임 앞에 두었습니다. 정임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받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임이 펜을 들었습니다. 펜끝이 종이에 닿기 전 정임은 지갑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명. 한 줄. 그 한 줄이 정임의 지난 세월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임의 세월을 인정하는 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 정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끌려갈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뒤를 볼 이유가 없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습니다. 옆에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임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이 이상하게 처음 먹는 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정임은 알았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났지만 떠난 사람이 남긴 보호는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거요.